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장성군 사랑방 콘서트에 찾아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맑은 날씨에 이제 무더위가 막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믿는 신의 가호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많이 나와 있네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만 대답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저도 50년 전엔 대한민국의 미래였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역사 얘기를 조금 해볼 텐데요. 이 역사라는 것이 시간의 학문이에요. 시간 여행을 하다가 문득 공간에 살짝 머문다고. 예를 들면 또 조선시대 여행을 하다가 잠깐 멈추면 거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경복궁, 조선의 건국일 수도 있고 1592년 임진왜란일 수도 있고 시간을 따라가는 것이 역사라는 학문인데 오늘은 시간을 따라가다 공간에 머무는 게 아니라 여기 이 공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이 혹시 무슨 서원인지 아시나요? 어이구 피람서원은 또 어떻게 하세요? 어린이 친구들이 혹시 그 피람서원에 얽힌 사연에 대해서 아십니까? 모르시죠? 오늘 그 사연 제가 머리가 아닌 가슴에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비는 무엇으로 사는가인데 선비가 무엇인지 서원이 무엇인지 선생님이 쉽고 재밌게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 선비가 뭐 하는 분들이냐면 유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시는 분들을 선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 급제해서 공무원이 됐다. 그것도 선비고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도 선비고. 그럼 여기는 서원은 뭐 하는 곳이에요? 선비들이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서울이 한양이었잖아요. 지금 서울. 그래서 여기는 약간 지방 사립대 정도의 느낌?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정치 상황이랄지 나라 걱정을 학생들이 하면서 자기의 소리를 내기도 했던 진리의 상아탑을 조선시대 지방사립학교 서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보면 대학생들이 대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뭐 4.19랄지 5.18이랄지 6월 민주항쟁에 대학생들이 직접 현실에 나서서 역사를 만들어 갔지 않습니까? 조선시대나 대한민국이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뭐를 배워요? 학교 가면? 무슨 공부인데? 국민공통교육과정이라 그래서 그렇지 이제 초1부터 고1까지 기본하고 고2, 고3에 선택해서 보통 수능 보는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대학 가면 자기의 전공에 따른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조선시대 때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유학을 공부를 했다고. 유학. 성리학을 공부를 했는데 일단 유학 성리학이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 이 중에서 나 유학이 뭔지 좀 설명할 자신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유학은 내가 직접 설명할 수 있다. 저기 어린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죠. 마이크 혹시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까? 어린이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어린이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친구. 자 지금 여기 계신 어른들도 유학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손들이 이게 입 밖으로 잘 나오질 않을 텐데 유학이 뭡니까 우리 친구? 수녀나 그런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공부하러 가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답. 네. 오늘 시작이 잘 풀리네. 맞아요. 유학. 분위기 확 풀어주네. 고맙습니다, 친구. 맞아요. 그게 유학이에요. 그게 유학인데, 선생님이 오늘 나눌 유학은 조금 한자가 다른 유학이에요. 이건 학문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중국은 그때 제후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거는 도대체 사람이 사람한테 해서는 안 될 짓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 어린이들이 있어서 제가 표현을 못 하겠는데 막 나쁜 짓들 막 죽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이런 벼랑 끝 위기 속에서 기회가 탄생을 한다고 이때 철학자들, 학자들이 많이 나와. 왜 나왔을까?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막 등장을 했어요. 그 중에 공선생이란 분이 있어. 중국에서는 선생님을 자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공선생을 뭐라고 그럴까? 그게 공자야. 그럼 제가 만약에 선생님, 그럼 전 무슨 자가 돼요? 설자예요. 여기 앞에 선생님 계신데 혹시 성함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김갑니다. 김자, 반갑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김자, 설자, 공자. 그 공선생님이 주장한 건 뭐냐면 이거야. 사람의 본성은 원래 착하대, 누구나. 다 착한데 이거를 잘 갈고 닦지 않으면 이 꽃처럼 시들어버리지 이게 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수양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통해서 이 타고난 선함을 잘 개발하면 전부 다 착한 사람 되고 이 세상이 살기 좋아질 거야 라는 주장을 해요. 그 학문을 만들었거든. 그게 유학이야, 친구. 어딨어? 예. 그러니까 공부하러 외국 가는 것만 유학이 아니고 공자가 만든 그 당시에 만든 세상을 편케하기 위한 학문이 유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이렇게 막 유학이 이제 막 이 수천 년간 전해져 내려오다가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 중국이 송나라였는데 그때 주선생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름이 뭐라고 부를까? 주선생이니까 주자. 그렇지. 본명 주희. 그 주자라는 사람이 유학자인데 기존의 공자님이 만드신 유학은 현실 문제만 다루잖아요. 근데 현실 문제 말고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의 본성은 뭐야? 우주의 이치는 뭐지? 이거 뭐죠? 기존의 공자가 논의했던 현실을 개선하는 걸 넘어서서 철학의 영역까지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걸 성리학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정리하면 유학을 한층 발전시킨 한 갈래죠. 심화학문이 성리학이에요. 그런데 그 성리학이 우리나라로 수입이 된 게 고려 말이었고 그때 고려 말에 우리나라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때 이 나라 한번 바꿔봐야지 하고 막 열심히 공부하던 유학자의 손에 그 성리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성리학을 손에 쥔 유학자 이름은 여럿이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정도전이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정도전이 야 이거 봐라 초대박인데 여기는 썩어가는 고려를 없애버리고 정말 여기는 성리학적 시스템 이 시스템의 나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혁명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잖아. 여러분들 혁명이 붓 끝에서 나옵니까? 칼 끝에서 나옵니까? 그런데 정도전이 준 건 붓밖에 없잖아. 그래서 칼을 찾아 나선 거야. 그래서 만난 게 누구? 아이고 똑똑하네 우리 친구들. 유학 안 가도 되겠다 야니네. 그래서 이성계와 손을 잡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한 거예요. 그럼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 전에 고려는 불교 국가였고요. 그럼 조선이라는 나라는 무슨 국가? 유교 국가. 유학을 근본 개념으로 하는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국가는 이제 누가 이끌어가야 돼요? 유학을 공부하는 누구? 오늘의 주인공 선비들이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비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선비는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선비가 살았던 이유는 그 여러 가지 중에 저는 의리와 절개를 꼽았습니다. 그 당시 선비들은요, 의리와 절개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이 중에서 나는 의리, 절개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추구하는 가치가 뭐예요? 성과, 결과, 실용, 돈, 권력, 명예, 자본주의의 바탕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시대, 이런 상황에 이런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의리와 절개는 내 목숨보다 귀중한 거라는 교육을 받고 자라요. 그래서 그걸로 무장한 게 선비예요. 그럼 그거는 어떤 세계관에서 나온 거냐? 첫 번째, 의리는 뭐냐면 이게 옛날 공자 때부터 내려오는 건데 이게 의로운 이치거든요.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게 뭐냐라고 생각했어요.
정의가 아니고 불의와 타협한다면 그게 짐승이지 무슨 사람이야. 내가 의리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불의와 타협하면 우리 엄마가 낳은 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목숨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절개가 뭐냐면 이 절이 관절할 때 절이거든요. 관절. 대나무의 마디마디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대나무는 뭐를 상징합니까? 그 의리와 절개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대나무 휘는 거 보셨어요? 이 중에 대나무 휘어갖고 오시는 분 있으면 제가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왜냐면 요즘 유튜브들은 별걸 다 해오더라고요. 대나무가 안 휘어. 그게 부러지지. 그래서 삼국지에 아까 어떤 친구가 삼국지 책 가져왔던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설민석의 삼국지네. 그 손관이 그러잖아. 딱 죽이기 전에 야, 너 살려달라고 한 번만 해.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그러니까 관우가 뭐라 그래요? 야, 옥을 부숴 깨트릴 수는 있어도 그 빛을 빼앗을 수는 없어. 대나무, 니들이 불태울 수는 있어도 절대 그 절개를 꺾을 수는 없어. 죽여라. 이게 관우의 대사아니에요. 대나무는 절개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변해가도 저 하늘의 북극성처럼, 북극성은 변하지 않아. 항상 그 자리야. 모든 별자리가 계절마다 바뀌어도 북극성은 사람이 볼 때 항상 그 자리만 있거든. 나는 저 절기를 지키고 해말 거야. 이게 그들의 신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으니까. 그걸 이해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오늘 제가 전할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질 않아.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이 아마 그 시대에 태어나서 피람선에서 공부했으면 쫓는 건 돈, 권력, 부와 명예가 아닌 의리와 정의일개였을 것이다 라는 점 먼저 이해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리보다는 실리, 명분보다는 현실, 절개보다는 타협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럴 수 없어서 더욱더 가슴에 와닿는 의리로서 삶을 행하고 절개로서 죽음을 지켜낸 영웅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역사에 떠날 준비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보통 의리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김보성이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김보성님이 떠오르는데요. 저는 이제 역사를 공부해서 그런지 최근에 영화에서 굉장히 핫했던 사육신이 저는 떠올라요. 의리의 아이콘이죠. 뭐 박팽년, 성삼문, 뭐 하위지, 이계, 유흥부, 유성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는 사육신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선비는 무엇으로 사는 거의 첫 번째 주인공 사육신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아무래도 유학, 성리학을 공부하면서 의리와 절개를 목숨처럼 한다라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뭐 의리를 지켰다라고 말하기에는 같은 교육을 받아도 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거든요. 뭔가 개연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개연성을 제가 직접 사료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종이 누구냐면 세종대왕 아들이고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죠. 맞습니다. 단종의 아버지가 되는데 단종 어렸을 때 문종이 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집현전에 학사들을 불러가지고 무릎에다가 어린 단종을 앉히고 손으로 이렇게 애기 등을 어루만지면서 그 집현전 학사들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경들에게 부탁한다 라고 하면서 수를 내려준 거예요. 안 그래도 이 조선시대 유학은요 군사부 일체라고 그래서 임금님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스승을 똑같이 생각했어요. 임금에게 충성해야겠다라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가슴에 있는데 부탁한다면서 술까지 내려줘. 그럼 막 더 가슴이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술 마시니까 막 얼굴도 뜨거워 막. 그러다 잠이 들었어. 깨워보니까 좋은 향기가 가득하고 온몸에 털옷이 덮여 있었는데 문종이 손수 덮어준 거예요. 이거 문종이 아버지한테 배운 거야, 세종한테. 세종이 이거 잘하거든. 신숙주가 막 이렇게 일하다 잠들면 막 옷 덮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 자기 일하는 거면 이렇게 감시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리고 막 이렇게 손수 덮어준 거예요. 이때 막 서로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무조건 내가 전하의 뜻을 받들어서 내가 여기는 세자를 목수처럼 아껴야지 라는 개연성이 이제 이때 등장을 한 거죠.
이렇게 됐는데 다들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문종이 죽고 어린 단종이 즉위를 했는데 그 세상에 작은아버지라는 사람이 그러면 돼?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갖고 자기 세상을 만들었네. 그 자기가 막 국무총리까지 다 하면서 명함 몇 개 파놓고 왕을 막 겁박을 하고 세상에 쫓아내잖아요. 어린 조카를.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거 아니야. 그거 여러분들 그거는 정의가 아니잖아요. 그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선비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린 단종을 다시 왕으로 만들려고 거사를 도모하다가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결국은 다 이제 붙잡혀서 이제 고문을 당한단 말이야. 근데 그 고문 당할 때 진짜 선비의 기계가 뭐고 절개가 뭔지를 보여주는 대사들이 나오는데 직접 그 당시에 이제 세조가 수양대군이 직접 고문을 해요. 먼저 성산문을 고문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너 나한테 전하라고 한 번만 불러라. 왜 나를 왕으로 인정 안 해? 나 왕이야. 전하라고 한 번만 하면 고통 없이 죽여줄게. 전하라고 해. 그랬더니 여기는 성산문이 그랬대잖아요. 나리, 수양나리, 어찌 하늘에 두 임금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조가 요즘 표현으로 열이 확 올라와가지고 너 나한테 받은 봉급이 얼만데? 너 봉급 받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딴소리야. 전화라고 해. 그랬더니 나 그거 한 푼도 안 썼어. 뭐? 내 집에 가서 창고 한번 열어보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 보내고 창고를 열었는데 그때는 봉급을 쌀로 받았거든요. 그대로 쌓여드리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더 열이 받은 거야. 세조가. 으아! 이래갖고 이번에는 박팽년을 딱 찍습니다. 박팽년은 박팽년. 박팽년한테 야 너는 전화라고 할 수 있지? 전화라고 한번 해. 전화라고 못 부르겠는데요. 수양나리. 너 옛날에 나한테 보고서 쓸 때 소신이 뭐 어쩌고저쩌고 썼잖아. 그때 신하라고 썼잖아. 왜 딴소리 합니까? 왜 두 말에 그게 선비 아니잖아. 전화라고 해. 그랬더니 소신이라고 한 적 없는데요. 보고서 가져와라. 딱 보고서를 가져와서 딱 열어봤는데 이게 신하신자거든요. 근데 보고서를 딱 보니까 세로획을 다 빼놓고 이렇게 써놨더래요. 클거자로 써놓은 거예요. 소신이가 아니고 소거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요즘 표현으로 죄송합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더 열이 받은 거예요. 막 머리가 열렸어. 으아! 유흥부 딱 찍은 거예요. 막 피천성이 된 유흥부한테 너는 나 전화라고 할 수 있지 너는 나 전화라고 한 번만 해. 그랬더니 유흥부가 전화라 조카 이렇게 부릅니다. 조카가 요즘 표현으로 따지면 설민석 씨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때 수양대군 이름이 이유예요. 그러니까 전화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나으리도 아니고 이유 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놈이! 그러면서 인두 가져와라 해서 인두로 치죠. 이거 어린이들인데 좀 그런데 그 뜨거운 쇠로 막 달구는 거 지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 이 맨살을 그 인두로 지지면 여기 타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신음소리 한 번 안 내고 참다가 딱 한마디 했답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인두가 식었다. 다시 달고 와라. 이게 선비예요, 이게. 그래서 그 당시 사육신들이 죽어서 당하건 살아서 당하건 전부 거열형이라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있어서 표현이 그런데 하여튼 그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근데 저는 이런 공부를 하면서 너무 배울 게 많은 게 뭐냐면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난 쉽지 않을 것 같아. 어떻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들만의 역사관이 있더라고. 유교적 역사관. 이 선비는요. 저거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짧다는 거예요. 이 육신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거야. 굉장히 짧아. 하지만 우리의 이름은 영원히 남는 거야. 그래서 내 이 육신의 고통을
견뎌내고 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올바른 역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참아냈던 거죠. 근데 정말 역사는 심판하는 게 그 세조가 어떻게 돼요? 그러고 나서 막 악몽에 시달리고 피부병에 막 걸리고 자기 아들 둘 막 어려서 막 요절하고 한명회 같은 경우는 잘 사는 줄 알았지만 나중에 연산군 때 막 묻어놓은 한명회를 막 시신을 꺼내갖고 막 부관 참시하고 그랬잖아요. 막 시신을 훼손하고 그랬다고. 역사는 반드시 심판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여기는 성삼문 박팽룡 같은 이런 사육신이 시대를 다르게 태어났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났으면 그들이 유관순이고 그들이 윤봉길이고 그들이 김구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제가 이런 예를 왜 드냐면 그러지 않았겠지만 자칫 뭐 유학, 선비 이러면 본능적으로 선비? 약간 좀 올드, 답답하고 지루하고 그건 우리가 너무 몰라서다. 제 책임이죠.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렸어야 되는데. 근데 이 선비들 얘기, 그 의리와 절개로 사는 이 사육신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 막 올드해요, 답답해요, 지루해요, 아니면 멋져요? 그럼 그분들에 대한 마음을 다시 고쳐먹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사육신, 선비들의 절개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선비 첫 번째 사육신이었고요. 두 번째, 오늘의 진짜 주인공을 모시려고 합니다. 사육신이 그런 일을 당하고 50년 뒤에 죽음으로써 의리를 지킨 사육신이 있었다면 삶으로서 절개를 지켜낸 또 하나의 영웅이 등장하시는데요. 그분이 바로 여기는 피람서원을 만든 학자들의 스승인 하서 김인후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김인후 선생 들어보셨나요? 또 어디서 들어봐? 잠깐만. 어디서 들어봐요, 김인후 선생을? 학교에서? 학교에서 배웠어요? 초등학교에서 배웠다. 대단하네요. 보통 우리나라 교육이 이 교과서에 안 나오면 수능에 나오지 않고 수능에 나오지 않으면 보통 잘 알지 못하는데 우리 어린 꿈나무들이 김인후 선생을 알아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일단 김인후 선생이 누군지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리면 일단 김인후라는 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조상부터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의 5대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김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아까 정도전 얘기했죠. 제가 누가 그 손을 잡았죠? 이성계가 무슨 회군을 함으로써 고려를 제압하고 조선을 만들었죠? 아이고 우리 초등생들 만세. 위화도 회군이잖아. 그 위화도 회군할 때 김인후 선생의 5대조 할아버지가 이성계 옆에 있었어요. 이거는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 뭐가 돼? 혁명동지야. 근데 그 이성계가 왕이 됐잖아. 그럼 그 김호는 어떻게 됐겠어요? 권세가 하늘을 찔러죠. 그리고 그 부인이 이성계의 조선 1대 왕의 5번째 아들 이름이 이방원이거든. 이방원 부인이 원경하고 민씨인데 그 민씨의 사촌이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조선의 왕은 나의 혁명동지고 내 부인이 왕자의 부인하고 사촌지간인 거지. 굉장한 원세예요. 굉장한. 그럼 대단한 명문가고 떵떵거리는 집안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역사는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게 잘 들으세요. 저도 많이 겪어봤고 어르신들은 특히 공감할 텐데 내가 제일 조심해야 될 때가 내가 가장 빛날 때야. 악마는 가장 화려한 곳에서 날 기다리고 있어. 조선이 건국되고 다 세상이 내 건 줄 알았는데 그럴 줄 몰랐지. 이성계의 5번째 아들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버려서 정도전 죽이고 자신의 아버지 이성계를 뒷방으로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될 줄 알고. 근데 이방원은 왕권을 강화한다 그러면서 하여튼 왕권에 방해될 것 같은 인물들은 막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서 다 죽였거든. 심지어 이방원은 자신의 부인인 원경왕후 민씨 자신을 왕이 되는데 도움을 준 그 처남이라고 그러죠. 남동생들, 자기 부인의 남동생들까지 다 죽였어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어? 김온이 있었어요.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뭐 어머니들 많이 계신데 그런 일을 겪으면 그 서울 한양에 사시겠어요? 안 살지. 큰일 나지. 소나기는 피해가야지. 그래서 삼형제를 데리고 그 민씨 부인이 지방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터를 잡은 곳이 어디? 여기야. 장성.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여기 공간 여긴 거예요. 딱 왔는데 이 민씨 부인도 대단하신 분이 풍수지리의 대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딱 장성에 왔는데 장성 잘 모르잖아요. 어디에 집터를 잡아야 되나. 저는 이제 상가터 다녀왔습니다만은 어디에 집을 잡아야지? 안 되겠다. 그래서 나무 가져와라. 그래갖고 나무를 깎았대요. 그래갖고 그 나무로 새를 만들었대. 그래갖고 던졌더니 새가 날아. 왜 저한테 그러죠? 전 그냥 들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읽은 대로. 새가 날아서 이렇게 딱 앉았는데 저곳이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생가를 딱 지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돌아가실 때 풍수지리 하셨잖아. 저기다. 내가 죽으면 저기에 내 묘자리를 써라. 그러면 내 대대손손 말을 탄 후손들이 나올 거야 하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거 거기에 묻었어. 말을 탄 후손이 뭘까요? 조선시대 때? 그렇지. 과거에 장원급자면 말 타고 금유한양 고향 내려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묘자리를 썼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인지 그 이제 오대손에 우리 김인우 선생님이 탄생을 하신 거예요. 그 김인우 선생님이 태어나시고 살았던 생가가 제가 지금 차로 갔다 왔는데 여기서 한 1, 2분이면 가요. 끝나고 한번 가보세요. 그 태어났는데 그 김인우 선생님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천재 소리를 처음에 못 들었어요. 바보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5살 때인데 김인우 선생 아버지께서 그때 이제 천자문을 가르치잖아요. 우리 어린이들 따라해볼까? 하늘천, 거물현, 요거 좋아, 요거. 요렇게 이제 천자문을 가르치는데 저는요 30년째예요. 올해 우리 학생들 가르친 게 30년째인데 우리 학생들 제가 공부법 알려드리면 가장 좋은 공부법은 뭔지 알아요? 조선시대식 공부법이에요. 쓰고 읽으면서 공부하는 거. 근데 우리 흔히 도서관에서 눈으로만 하잖아. 그러면 잘 안 외워지고 쉽게 잊혀지거든. 근데 눈으로 읽고 밑줄만 긋지 말고 내가 직접 쓰고 말을 하면 내 몸이 느끼고 내 말을 귀가 들으면서 이게 제대로 외워지거든. 그러면 거무령금 땀지가 나와야 되는데 김인우 5살 먹은 김인우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가만 멀뚱멀뚱. 거무령 땀지 해봐. 우리 가문에 벙어리가 나왔구나. 바보가 나왔구나. 아버님이 들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게 문 창살이 이렇게 창호지가 돼 있잖아요. 창문이 없고 이게 있는데 어쩌나 이제 우리 가문이 망했구나. 애가 그냥 말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이러는데 지금처럼 해가 쫙 뜨는 거야. 햇살이 쫙 들어오거든요. 그때 아버지께서 눈이 이만해지더니 으악! 그러고 쓰러지신 거야. 그분은 무엇을 봤을까? 그 창호지, 문틈 사이 창호지에 침을 발라가지고 어린 김인우가 천자문을 거기다 다 써놓은 거야. 햇빛에 쫙 비치면서 천자문이 쫙 쓰여있고 이쪽 벽까지 쫙 으악! 그래서 쓰러지신 거예요. 딱 보고 그거를 다 써버린 거야. 이걸 우린 천재라고 그래. 저는 이게 딱 듣고 누가 떠올랐냐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떠올랐어요.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아버지가 음악 유학시킨다고 이탈리아에 데려간 거야. 이탈리아에 가면 성당이 있어. 천장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가 있어. 그 성당 이름 아시는 분 있어요? 식스티나. 그 식스티나 성당에 가서 노래를 듣는데 노래가 10분짜리거든요. 그게 구성이에요, 구성. 그러니까 독창으로 이렇게 부르면 악보가 하나일 거 아니에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둘이 부르다가 셋이 부르다가 9이 같이 부르니까 그렇게 구성짜리 음악을 10분 동안 들었는데 모차르트가 집에 와가지고 딱 이러고 있더니 그때부터 악보를 그리는데 9개를 다 그렸대잖아요. 한 번 듣고 저는 모차르트 그 얘기를 딱 듣고 오스트리아에 김인우가 있었구나. 한 번 보고 천자문을 다 써버린 거예요.
동네 소문이 장성에 쫙. 이 동네가 또 소문이 좀 빠릅니까? 쫙. 와, 천재 나왔다. 근데 이 천재가 자기를 뽐낼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언제냐? 그때는 대학교가 하나였어, 우리나라에. 서울에 있는 무슨 대학교? 그치, 성균관대학교. 딱 하나였어요. 근데 성균관대학교에서 이제 100일장을 했거든요. 그 7월 7석에 맞춰서 우리 어린애 친구들 혹시 7월 7석이 뭔지 알아요? 7월 7석이 누구하고 만나는 날이요? 그렇지, 견우직녀가 만나는 그날이잖아요. 100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있는 그 채점관들이 이렇게 보다가 학생들 실력이 좋구만 하다가 누가 딱 갖고 들어왔는데 다 읽고 기절한 거예요. 이게 아니 어떻게 이런 근데 이건 1등을 줄 수가 없지 않소. 이유가 뭐냐? 이건 학생의 솜씨가 아니다. 학생이 썼다면 100% 부정행위다. 옛날에 부정행위 많이 했거든. 도포자르게 감추고 갖고 막 들여다보고 이거 100% 베낀 거다. 그래가지고 불렀어요. 학생 이름이 뭐야? 그래서 김인우. 자네가 쓴 거 맞아? 예, 제가 썼는데요. 문제 다시 내. 문제를 그 자리에서 다시 내. 7월 7석 기념해서 문제를 7가지를 낸 거야, 시제를. 그거를 딱 김인우 선생이 이러더니 붓에다 먹물 딱 찍고 문제 딱 보고 그냥 쓰는 거야. 안 보고 써. 요거 좀 양념입니다. 보고 쓰셨겠죠? 그거 쓰신 거예요. 막. 하고 쫙 쓰시고 딱 보고 시험관 다 쓰러졌잖아요. 거기서 장언을 한 거예요. 내가 김인우다. 딱 뽐을 낸 거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에 다시 시험을 봐서 입학을 했어요. 100일장 1등하고 다시 시험 봐서 이제 성균관에 입학을 했어. 어린 김인우는 자라면서 이 대화가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천재가 불행한 거예요. 왜냐면 나는 여기에 있는데 추정 IQ가 지금 200이 넘어갔는데 맨사인데 말이 통하겠어요? 답답하죠. 천재만 한 번 보고 답답했어. 그래서 좀 없나 이러던 차에 성균관에 딱 가가지고 김인우 선생님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는 거야. 와, 이거는 심지어 또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배울 게 있는 대단한 형을 만난 거예요. 9살 위의 형인데 이제 동문인 거지. 그분이 누굴까? 힌트는 우리나라 화폐의 표시 모델입니다. 정답 나왔습니다. 초등학생 정답 나왔어요. 바로 이분입니다. 말이 통해. 학문으로서 말이 통해. 그래서 둘이 완전히 짝지가 된 거예요. 요즘 표현으로 깐부가 된 거지. 그래서 당시 그 성균관에는요, 뭐 정치가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막 정치 얘기하고 막 뭐 우리가 이럴 때냐, 우리 나가갖고 막 상소 올리고 해야 돼 그러는데 이 둘은 관심 없고 순수 학문 공부만 하는 거야. 서로 막 얘기하고 신나고 공부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균관 학생들이 둘을 놀렸대. 현실은 멀리하고 책 속에만 빠진 공부벌레냐 막 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황과 김인우는 신경 쓰지 않고 공부만 하렸다면서 공부한 거야. 자,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 당시 성균관에 누가 다녔어요? 아무도 기억 못해. 누구만 기억해? 이황과 김인우. 결국 결론은 뭐야? 공부하는 이가 승리한다. 여기 수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내가 공부하는 것이 곧 힘이고 애국이다. 요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이황 선생님이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아마 이황 선생님도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김인우 선생을 보고 야,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남겼어? 학문적으로 교유할 사람은 오직 김인우 한 사람뿐이었다. 라는 거죠. 근데 이쯤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이제 장성에 계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김인우 선생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우리가 왜 몰랐을까? 시험에 안 나오는 거죠. 시험에 왜 안 나올까? 교과서에 없는 거죠. 교과서에 왜 없을까? 교과서에 나올 업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천재가 왜 교과서에 나올 만한 업적이 없을까? 그 얘기가 잠시 뒤에 밝혀지는데 여기서 우리의 심장이 녹아내립니다. 이황 선배는 먼저 이제 관직에 진출했고 여기는 김인우 선생이 대과에 급제해서 관직에 나갔어. 관직에 나가서 시강원이라고 세자 교육하는 그 선생님 자리를 얻게 되는데 그때 김인우는 내 인생에 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김인우가 평생을 존경하고 모시려 했던 인종입니다.
이 중에 나 인종에 대해서 잘한다. 인종의 업적 하나라도 말할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들 수가 없지. 아니,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업적을 남길 수가 없었거든. 왜 업적을 남길 수가 없었냐? 일단 여기는 인종의 태생부터 살짝 보고 가자고. 그 저기랑 닮았어요. 영화에 나오는 단종하고 비슷해. 인생이 봐봐요. 여러분들 그 역사의 기준점 잡아볼게요. 내가 아무리 역사를 몰라도 연산군 알아요? 연산군? 연산군은 알죠. 그 폭군. 그 연산군을 몰아낸 게 누구냐면 그러니까 연산군을 몰아낸 세력이 안친왕이 중종이에요. 근데 그 중종이 결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혼한 분이 장경왕후예요. 그 장경왕후가 낳은 아들이 바로 여기는 인종이에요. 인종. 근데 문제는 여기는 장경왕후가 인종을 낳고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단종이 그랬잖아. 엄마가 단종 낳다 돌아가셨거든. 어려서 어머니를 잃었어. 그러면 중전마마죠. 조자리가 비어야 돼. 새로운 중전이 와야 돼. 새로운 중전이 와야 돼요. 조선시대 왕실은. 그래서 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문정왕후예요. 문정왕후. 근데 문정왕후를 인종이 진짜 잘했대. 내 친어머니라고 생각. 법적인 엄마지. 정말 친엄마처럼 잘했대. 문정왕후도 잘했대. 왜 잘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여자분을 견제하기 위해서인데 여기는 중종이 가장 사랑했던 후궁 경빈박씨입니다. 이 경빈박씨는 정말 중종의 사랑을 받았고요. 심지어는 중종의 아들을 낳는데 여기 있는 중종의 아들이 저기는 인종보다 6살이 많아요. 그럼 여기는 경빈박씨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뭐야, 저 중전이 죽어서 내가 중전되면 딱 좋은데 새로운 여자가 왔네? 짜증나.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문정왕후를 또 싫어해, 경빈박씨가. 그래서 둘이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럼 문정왕후 입장에서는 내가 아들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법적인 아들 인종한테 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정말 마음으로서 내 자식처럼 품은 게 아니라 모든 건 권력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의 이야기를 토대로 드라마가 만들어졌으니 그 드라마는 우리 어머니들이 잘 아시는 여인천하라기 때예요. 난리 부르스야. 난리도 아니야. 이 둘이 똑같아. 문정왕후가 인종한테 잘했다고 그러죠? 근데 문정왕후가 아들을 낳습니다. 잘할까요? 내 새끼한테 잘하지. 왜 남의 새끼한테 잘하겠어? 그때부터 여기는 인종을 낙동강 오리알 보듯이 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저기는 어린 인종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리고 저기는 인종은 어렸을 때 자기를 저주하고 죽이려는 수많은 암살의 위협을 당하게 되는데 하루는 동궁전이라고 세자전 앞에 나갔는데 쥐가 걸려있는데 눈하고 코하고 귀를 다 찢어놨어. 꼬리를 잘라서 그런 쥐가 매달려 있어. 그리고 잠시 뒤에 여기는 세자를 저주하는 글이 발견이 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정왕후가 이거는 경빈박씨의 소행이다 그래가지고 문정왕후에 의해서 경빈박씨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뭐 나중에 무고로 밝혀지기는 했지만.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세자가 사는 동궁전에 불이 나는데요. 그 불을 누가 질렀냐? 타 죽을 뻔했거든요, 인종이. 문정왕후가 쥐의 꼬리에 불을 붙여갖고 그걸 다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들이 뜨거워갖고 막 동궁전 이런 데를 뛰어다니면서 불에 옮겨 붙어가지고 타 죽을 뻔했다는 거야. 여기 어린 친구들 많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겠어요? 마음의 상처가 어마어마했겠죠.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종에게 평생 나를 지켜줄 것 같은 한 남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김인우죠. 아니 인종이 세자 시절에 이제 공부를 하려고 서연이라고 그래. 공부를 하려고 딱 근데 새로 선생님이 온 거예요. 과외 선생님이. 이름이 뭐냐? 김인우입니다. 그래. 문장을 읊어봐라. 예. 딱 읊는데 뭐야? 해석을 해봐라. 예. 뭐야? 세계관이 다른 거야. 여러분들 봐봐요. 이 막 문제가 있잖아. 수학 문제. 수학 문제는 어떤 선생님도 풀 수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마다 풀이법이 다 다르죠. 정승재 선생님 알아요? 같은 문제 풀어도 어때요? 재밌잖아요. 다르잖아요.
그 국사도 1592년 임진왜란 뭐 이순신 이거 보통 외우게 하는데 설민석 선생님이라고 아세요? 잘생긴 분? 너도 잘생기셨어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하는 거 왠지 어때요? 막 재밌고 쏙 들어오죠? 그 느낌이야, 그 느낌. 뭐야, 이 사람? 몇 살이야? 예, 몇 살인가? 5살 맞네, 나보다? 형벌이네? 뭐 이러면서 이제 반해간 거죠. 그래서 인종은 여기는 김인우에게 사랑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로서 그리고 충신으로서 그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 김인우의 마음을 갖고 싶은데 보통 상대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려면 뭘 좀 해야 될까요? 그렇지. 네가 뭘 좀 아는구나. 선물을 해야 돼요. 그래갖고 여기는 근데 인종이 사람의 마음을 제가 볼 때는 뺏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선물을 하는데 여기 혹시 뭐 가만히 있어봐. 다 어머니들 계신데 아직 미혼인 여성분 계십니까? 네. 미혼은 못 들어오는군요. 네. 미혼 여성분 계시네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 호감 있는 남자가 있어요. 호감 있는 남자. 근데 오더니 선물을 주는데 갑자기 다이아몬드부터 주는 거예요. 24캐럿짜리. 그럼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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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도 안 하고 좋다고. 알겠습니다. 네,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그런 거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숙제를 쓰는데 김인우 선생이 그렇게 인종이 찾아왔대요. 뭐 해? 그러면서 예. 어쩐 일이십니까? 수다 떨러 왔어. 그렇게 표현을 했대. 나 수다 떨러 왔어. 그러면서 막 수다 떨다가 갈 때 슬그머니 뭘 딱 놓고 가더래요. 아직까지 왕이 안 됐어요. 저하 이게 무엇이옵니까? 배야. 맛있게 먹어. 딱 가는 거야. 배를 3개를 딱 준 거예요. 저나 이 배 저한테만 김인우한테만 주는 거야. 먹어. 예, 좋아. 맛있게 먹어야죠. 막 심장 떨리고 막 먹은 거예요. 저 배 3개를 다 먹기가 2개는 집에 계신 어머니 갖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되지. 맛있게 나눠 먹으면 좋겠다고 딱 한 거예요. 그래갖고 배를 가져왔어. 엄마한테 주면 엄마 울면서 먹어, 엄마가. 그리고 씨 어떻게 할 거야, 씨를? 씹어 먹어요? 그렇지. 죄송해요. 심어요. 전 씹어요로 들어가지고. 그걸 심었어. 심어서 이게 씨를 심으니까 뭐가 나와요? 이제 배나무가 자랄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갔다 왔잖아요, 거기에. 그 배나무가 어살이에요. 그래서 차로 한 2분만 가면 돼요. 지금 배가 열려. 임금어, 하사을사, 리가 이화여자대학교가 백꽃여자대학교잖아. 배이, 이게 어살이에요. 2분이면 갑니다. 2분. 지금도 배가 열린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 심장이 뛰는 거죠. 아니 임금님이 날 좋아하나 봐. 그냥 배 하나 준 건데 뭐 이러고 있을 때 또 찾아와요. 저하 어쩐 일이십니까? 아니 뭐 그냥 수다 떨더니 갑자기 필요해? 읽어. 그러면서 탁 주고 가는 거예요. 좋아 이게 주자대전이야. 그리고 딱 그냥 간 거예요. 주자대전.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유학 만든 주선생, 주자. 성리학의 창시자. 그의 문집이 따끈따끈한 신간으로 왔는데 그거를 딱 선물로 준 거야. 여러분들 선비에게 책을 선물한 건 장수에게 칼을 선물한 거야. 관우에게 청룡 언월도를 하살했다고. 여기서 그냥 끝난 거야. 김인우 좋아. 저를 일이 저 같아도 저는 진짜 충성할 것 같아. 저 같아도. 그런데 여기 이제 활용점정을 찍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3번째 선물. 이번에 점점 커집니다. 처음부터 24캐럿이 아니에요. 진짜 24캐럿을 가져와. 비단을 들고 오십니다. 그때 비단이 비쌌거든. 좋아. 이 비단이야. 아니 이 귀한 것을. 아니 비단이 문제가 아니고 펼쳐봐. 예? 펼쳐보라고. 이게 딱 펼쳐진 거. 묵죽도 손수 그리신 거야. 세자 저하께서. 아니 이거는 돈을 주고 사고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을. 그리고 저 묵죽도 묵으로 지금 대나무를 그려. 대나무가 뭐예요? 절개 그 마디. 불태울 수는 있어도
꺾을 수 없는 와 대나무 그림을 좋았겠어. 좋아. 내가 100번 고쳐주고 내가 이 뼈가 흙이 되더라도 내가 정몽주가 고려 섬기듯이 내가 저하 섬길게요. 그 마음이 전 그때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 그 브로맨스라고 그러죠. 서로 의지하고 그 김인우가 그 당시 그 문정왕후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막 그랬대요 실제로. 그 경배박 씨 죽고 나서 문정왕후가 인종한테 그랬대. 우리 모자도 죽일 거야? 뭐 이런 소리를 할 소리냐고 그게. 그럼 여기는 이제 김인우 선생 입장에서는 빌런처럼 보였을 거라고. 아니 우리 저하를 해코지하려는 거 아니야? 문정왕후 왜 저래? 안 돼. 저하 힘내세요. 원래 맹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이 사람을 크게 쓰기 전에 반드시 뼈와 육신에 고통을 준다고 그랬어요. 힘들어도 절대 용기 잃지 마세요. 그건 고난이 아니라 나를 더 강하게 하는 담금질입니다. 힘내세요, 저하. 뭐 이런 시간. 그런 시간이 이제 계속됐죠. 그러다가 김인우 선생은 생각했겠지. 마치 조선을 건국한 정도전을 비유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는 인종, 지금 세자지만 이성계에 비유하지 않았을까. 정도전이 이성계와 함께 멋진 신세계를 꿈꿨듯 우리 저하가 전하가 되고 나면 정말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지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인종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럼 뭐 이제 다 이렇지 뭐.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악마는 어디서 기다린다? 그렇지, 내가 가장 화려하고 좋은 시간에 악마가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김인우 선생이 인종이 왕 되고 여기는 요 고향에 일보러 잠깐 왔는데 그때 갑자기 누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무언가를 전하러. 그 얘기를 듣고 김인우는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인종이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종이 업적을 왜 못 남겼냐고. 모든 일을 제쳐놓고 달려간 거예요. 달려갔는데 정말 위독해. 왜 위독해졌냐면 인종이 정말 마음씨가 착하고 효성이 뛰어나서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아버지가 죽고 그때는 상을 3년 동안 치르거든. 원칙적으로 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뭐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뭐 부부도 같이 하면 안 되고 그 굉장히 힘든 시간인데 왕은 좀 특별하게 예외로 이렇게 뭐 좀 하는 게 있었지만 그거를 다 마다하고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 내가 그걸 추모한다는 이유로 5개월 동안 죽만 먹어요. 인종이. 스스로. 일체 간을 안 했대. 이게 안 하다 하세요? 저는요. 실제 죽을 5년에 한 번씩 먹습니다.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건강검진 전날. 예, 세끼 죽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걸 못 먹겠어서 한 끼는 카스테라 먹습니다. 5개월 동안 간을 하지 않은 죽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지지. 그 전에 어릴 적에 스트레스 받다가 이제 왕 됐는데 거기서 죽을 5개월을 먹었으니 그래갖고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이 올라온 거지. 그래가지고 여기는 김인우 선생이 그랬대잖아요. 가서 나 약 처방하는데 나도 좀 끼워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 넌 의사가 아니다. 제가 누구보다 잘한다. 체질 잘하니까 끼워달라. 안 된다고 거기서 배제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상태로 인종이 즉위한 지 8개월 만에 우리 왕과 사는 남자 영화 봤다고 하셨죠? 단종이 잠깐 집권했다고 그래도 3년을 했어 왕을. 8개월이 뭐야. 그래서 그분이 업적이 없는 거야. 무능해서가 아니라 놀아서가 아니라 그래서 업적이 없다. 8개월 만에 내님이 떠나갔어요. 그 김인우 선생은 모든 관직을 사양하고 물러난 거죠. 입 밖으로 내진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뭐였을까? 나는 선비고 의리와 절개를 목숨처럼 하는 이고 나에게 임금은 오직 한 사람뿐이다. 그 임금이 떠났으니 난 더 이상 모실 수가 없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장성에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분이. 근데 문제는 조정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문정왕후가 딱 정권을 잡았잖아.
근데 아들이 12살이야. 그때는 성인이 15이야. 3년 동안 성인 될 때까지 수렴 청정을 해야 돼. 그 모든 엄마의 마음이 어때? 우리 애한테 최고의 선생님 붙여야죠. 스카이캐슬의 김주영 선생님 같은 분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딱 물어봐. 시강원 관리한테. 야, 누가 최고야? 누가 정승재야? 누가 설민석이야? 딱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실제 실록에 나오는데 관원이 뭐라고 그러냐. 막 저는 뭐 글을 알지 못하고 막 해서 최고의 선생이 있다고 하면서 진짜 실록에 그냥 단락이 그냥 한 무더기예요. 그리고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래서 이황을 불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황이면 되겠나? 아니요. 그러면서 막 또 나와요. 뭐 이렇고 뭐 학문이 뛰어나고 이렇고 해서 이래서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최고인데 이 사람이 정말 잘 가르치는데 안 올라올 가능성이 크고 이 사람을 강제로라도 데려다가 몇 문자라도 가르치게 하면 이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가 김인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황하고 김인호한테 요즘 표현으로 제안이 들어간 거야. 와서 왕을 가르쳐다오. 어린 왕을. 그러면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황 선생이 가서 가르쳤을까? 이황 선생님을 마다한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대가 뭐 어느 드라마라고요? 여인천하. 기억나시죠? 매야 뭐 이거 기억나요? 단내로 그게 경빈박 씨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정화가 누구였냐면 전인환 선생님이었거든요. 그 이제 표독하게 막 연기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문정하고 남동생이 윤원영이라고 온갖 권력 비리를 다 저질러요. 이런 난세에 까마귀들만 있는 곳에 고고한 학인 이황이 금묵자학이라고 거기 먹물 묻을까봐 안 가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황은 거절. 김인호 와라. 김인호 거절. 뭐 이황 선생님과 같은 뜻도 있겠지만 나에게 있어서 임금은 한 분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머니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선생님 모시려고 그랬는데 안 와. 그럼 더 모시고 싶잖아요. 그래갖고 김인호한테 장성에 있는데 막 관직을 내려요.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 막 대통령 자문위 막 국립대학교 학장 막 일단 관직을 내리고 다니려는 거예요. 방강적. 야, 관직 줬으니까 와. 안 간다. 끝까지 안 가. 안 가고 한 손엔 술병, 한 손엔 붓을 듭니다. 매년 음력 7월 1일이 되면 김윤 선생 생가가 있잖아요. 그 생가 뒤에 보면 이렇게 나지막한 산이 있는데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손수 술을 부으면서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통곡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 김인두 선생이 떠나간 인종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가 있는데요. 신하와 임금 사이에 혼연일체된 즐거움을 반도 다 못 누렸는데 시위 떠난 화살처럼 떠나간 님이요. 인종을 말하는 거죠. 지난 일을 흐리는 물처럼 잊혀지련만 내 눈은 어둡고 입 빠지고 머리가 휘었습니다. 슬픔 속에 살아가니 계절이 몇 번 바뀌도록 이 몸 아직도 죽지 못해 살아있다 라는 시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통곡했다는 그곳에 그 통곡단이라는 그 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후세에 만들어진 거죠. 그럼 김인우 선생은 여기는 장소에서 뭐 했을까? 한탄만 했을까요? 술로 세월을 보냈을까요? 그거는 선비의 할 일이 아니잖아요. 뭘 했을까, 김인우 선생이? 그렇지. 교육을 한 거예요. 나의 배움을 나눠야겠다. 내가 조정에 나가서 임금을 가르치는 것보다 여기는 선비를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애국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가르쳤어. 그래서 뛰어난 제자들이 나왔어. 그 유명한 제자들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누구냐면 여러분 혹시 그 송강정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분이 나중에 그 임진왜란 벌어진 선조 때 임금한테 잘못 보여서 귀양 가다가 쓴 시가 뭐냐면 삼인곡 그 속편 송민곡이에요. 그때 그냥 송강정철을 열심히 가르치셔서 송강정철이 나중에 삼인곡 송민곡을 또 쓰는 바람에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고 얼마나 국어 시간에 힘든지 곡소리가 나서 삼인곡 송민곡이잖아요. 이거 뭐 물론 농담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만드시고 결국 51세 향년 51세의 나이로 인종을 따라서 떠나갔는데 마지막 유언이 뭐였을까요? 을사년 이후에 받은 관작은 그 어디 내 묘비면 어디에도 다 적지 마라. 그게 무슨 얘기냐? 을사년이 인종이 승하하신 그 해고요. 그 이후에 내린 관작이 뭐야?
문정왕후가 와서 내 아들 좀 가르쳐 달라고 막 관직을 주잖아요. 그거 기록하지 마. 나 그거 받은 적 없어. 그게 유언이야. 그리고 떠나신 분이 김인호 선생이십니다. 오늘 사실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영웅이 죽고 서사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도 오늘 이야기한 의리와 절개와는 거리가 멀지요. 하지만 그들이 왜 그것을 쫓았고 그리고 어려운 길을 택했는지 들은 이상 우리의 심장은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많이 남아있는데요. 우리가 실용을 쫓고 권력, 부명예 쫓는 거 당연히 이 시대에 갖춰야 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가치로서 의리와 절개의 그 마음을 이 심장에 담는다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 특히 우리 어린 친구들도 사육신보다 더 이름이 높고 김민우보다 더 훌륭한 그런 멋진 21세기의 선비로 자라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의리와 절개를 하늘처럼 받드는 저는 설민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